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사료에 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사양관리가 되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첨가제 같은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수의사가 말하는 입장은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걸 하나도 보지 않고요, 소만 봅니다. 가서 소만 보는데요, 소를 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도대체 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저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소가 잘 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번식 농가가 돈을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식이 잘 되는 방식이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또 안 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그 소가 제대로 값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조그매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 송아지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정도가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번식 농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송아지를 팔지 않고 비육을 시켜서 좋은 육질과 육량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릴 건요, 폐사율을 줄이고 가치 있는 송아지,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대부분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휴게소마다 들리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밟고 온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밟아 그냥 오죠, 밟아.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휴게소에서 꼭 쉬어야 됩니다. 흡연자들이 그렇죠. 예, 흡연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담배는 꼭 피워야 돼요. 그래서 30km 가서 또 멈추고 30km 가서 멈추고, 아니면 나는 휴게소에서 꼭 호두과자 먹어야 돼.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쉬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나는 전속력을 향해서 차를 밟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답답하게 가던 버스나 트럭들이 보이죠. 확 제끼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휴게소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나 사 먹고 다시 확 밟고 가는데 보면 그 차가 내 앞에 가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 때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키웠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다가 어느 순간에 빨리 갔다, 처음에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정체기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요, 꾸준히 커 올라오는 그 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요,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크냐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요, 내가 30개월, 31개월 뭐 출하하신다면 그때까지 비육하는 소들이 가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딱 8개월 때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딱 송아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송아지 8개월 동안이 크는데 뭐가 얘를 못 크게 할까요? 질병이요, 질병. 질병 중에 뭐가요? 설사, 호흡기,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뿔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뿔? 풀. 예. 풀이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의사인데 저는 수의사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주사를 많이 놓지 마라고 합니다. 저도
수의사인데 그래도 약을 잘 알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수의사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전화를 하죠. 그리고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짜고짜 원장님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주사를 다 놨대요. 그리고 더 뭐를 놔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무언가 부족한 거를 내가 주사로 채워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람한테 안 하는 건 소한테도 하지 말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아파요. 내가 주사 한 방 놔줄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놓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생겨났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그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사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죠. 소가 아파요. 수의사를 부릅니다. 수의사가 주사를 놓죠. 소가 낫습니다. 이거 하나가 늘어나죠. 하나하나 쌓여가고 요즘은 또 SNS, 카페, 밴드 그러다 보니 물어보면은 이 약이 좋아 저 약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주사를 씁니다. 그런데 주사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주사 놓다가 실수로 손 한번 찔려 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떻습니까? 그 아픈 거를 송아지를 하루에 3대씩 3일을 어쩔 때는 일주일을 여러분들 놓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여러분 보면은 좋아하다가 나중에 나만 보면 도망가는 일들, 주사바늘 들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픈 주사, 물론 약도 문제예요. 하지만 아무 약을 안 찔러도요, 여러분이 주사바늘로 계속 송아지를 찌르기만 해도요, 송아지는 안 큽니다. 신기하죠? 야, 나는 한의원 가가지고 침도 맞는데 쟤는 왜 침마저도 저러나 싶으시겠지만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도형은요, 도형의 사이즈는 면역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죠. 면역력이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왜 분만 시에 갑자기 뚝 떨어지냐는 거죠. 뚝 떨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선천면역, 후천면역 저거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일단 면역이 여러분들 뭐죠?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면역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면역은 무언가를 막는 힘이에요. 그런데 선천면역, 후천면역 막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책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오늘 아마 갈 때 간식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아까 간식 같은 거 드셨죠? 젓가락으로 드셨어요? 간식? 손으로 먹었죠? 근데 손으로 먹었는데 내가 안 죽거든요? 그게 선천면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좀 지저분한 손으로 먹어도 나를 지키는 게 선천면역. 이건 특별히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딱 몸이 보고 있다가 쟤 이상한데? 그러면 무조건 막는 게 선천면역이에요. 그럼 후천면역은 뭐냐면요. 경험치입니다. 경험.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저 사람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사기꾼인 거 알아보죠. 이게 인생의 경험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러면 면역에선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한번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한번 걸리면 항체가 생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넣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얻는 경험의 면역이 후천 면역입니다. 쉽죠? 선천 면역, 내가 더러운 손으로 뭐 집어먹는 거. 후천 면역, 백신. 그런데 어찌됐든 면역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왜 분만 시점에 확 떨어지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요. 비육을 시켜도
번식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나 또 모르는 거 나왔네. 코티솔 나오네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지만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안에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도 같이 코티솔이 싹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새끼 못 나온다 그러면 막 땡기죠. 막 땡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끼가 얼마나 아픈지 생각을 안 해요. 줄로 잡아가지고 막 땡기는데. 아무튼 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코티솔이 올라가요. 그러면 코티솔이라는 걸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코티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 저렇게 이제 뿔을 제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뿔을 제각을 안 했어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는 이 남색, 검정색처럼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뿔이라고 하는 것도 아프잖아요. 거기다 내가 마취제도 넣고 소염 진통제도 놨어요. 소한테. 그러면 아픈 게 없으니까 코티솔도 안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마취만 했습니다. 뿔을 제각할 때는 안 아파요. 근데 마취가 풀리니까 아픕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만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뿔을 제각하면 저렇게 빨간색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 다 큰 거 뿔 잘라 보셨죠? 소들이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막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뿔 자르고 난 다음에 혹시 소가 코에서 이렇게 막 누런 콧물 나오고 막 이런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뿔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로 어떤 균이 들어가가지고 저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막 뭘 맞고 주사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거는 아파서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라는 게 약해져서 호흡기가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코티솔이라는 거,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졸리시죠? 졸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유난히 일찍 일어나시고요. 운전을 하셨고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잠 올 것 같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잠이 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첫 번째 사진처럼 여기에 불이 납니다. 불이야! 외치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 사진에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 목발을 짚고 뛰어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못 걷는 사람도 살려고 저 순간 되면 저 사람 진짜 아팠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뛰쳐나가죠. 이게 바로 코티솔의 작용입니다. 시골의 한의원에 한약방에 하여튼 약만 먹으면 할머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약, 그게 스테로이드 같은 거잖아요. 코티솔은 유사하게 사람한테 동물한테 있는 힘껏 이렇게 힘을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도 뒤에 사자가 쫓아오면 어때요? 다리를 절거나 아픈 소들 일단 살려고 막 뜁니다. 그러면 코티솔 좋은 거네? 좋은 거 맞습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좋은 기능이냐면요. 어르신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막 그 80 다 되셔가지고도 냉수 마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다 냉수 마찰 하고 나면 나는 건강하다 어떻다. 그분들 한 30초 냉수 마찰 하시죠.
아주 작은 스트레스는 몸을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몸에 좋아요.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하고 젊은 분이 나는 한 3시간 물속에 들어가 있겠다. 찬물 속에. 어떻게 되죠? 엄청 아프고 병에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렇죠. 즉 짧은 스트레스는 각성,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분만이라는 게 나 오늘 새끼 난다 그래가지고 1, 2분 안에 쑥 낳고 마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계속 되죠. 송아지도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낑낑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 가만히 내버려도 나올 건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발목에다가 줄을 걸고 막 땡깁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던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기전이 그런 겁니다. 근데 도대체 면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라고 생각해 보면 면역력은 우리가 말하는 군대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몸의 항체는 두 번째 그림처럼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들은 공짜로 일을 안 해요. 돈을 줘야 돼.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 질병을 치료하려면 뭐가 항상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데 약 사는 돈 말고요. 소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질병에 안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송아지 설사하면 굶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안 굶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굶겨야 돼 그렇죠. 분명히 면역력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안 굶겨야 돼요.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그냥 짧게 한 6시간 굶겨가지고 시원하게 낫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일단 소가 아픈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항상 거기 요즘 설사하면 키트 검사 하시죠. 이게 바이러스 설사니 무슨 원충성이니 세균성이니.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코티솔이 분비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말은 바이러스는 항상 돌아다녀요. 누군가가 설사를 하고 하면 그 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잘 걸리고 우리 집은 좀 안 걸리고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관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걸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아마 약 이름 적으러 오신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내가 약 한 5개는 적어갖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하실 텐데 한두 개는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뭐냐면요. 자연분만하고 아니면 내가 약간 도와준 분만이 있어요. 조력분만. 마지막에 난산에 걸려가지고 내가 막 땡기고 막 엄청 했었던 송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의 혈액에서 어떤 지표들이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막 근육의 손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저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산에 걸리면 걸릴수록 하여튼 근육의 손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덩치가 적지 않잖아요. 어디 구멍 같은 데 쓱 들어가지고 끼었어요. 제가 알아서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끄집어내줘야 돼. 그래서 제 팔을 잡고 막 당기면 제가 너무 아프겠죠. 이렇게 막 팔 같은데. 한 며칠 누워 있어야 될까요? 한 3일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탁 태어나가지고 내가 팍 당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안에 이 송아지가 왜 안 일어나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적당히 송아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분만을 시키는데 자기 바로 윗집은 무조건 송아지가 좀만 이상하면 막 땡겨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윗집에 그렇게 막 소 잘 다룬다는 그 사람의 송아지가 훨씬 더 많이 아프다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얘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을 적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낳을 수 있는 애한테 최소한의 통증을 주고 낳게 하는 것. 반면에 너무 기다리다 보면 송아지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약, 여러분들 좋아하는 약입니다. 예, 메타캄이라는 약이 있고요.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나온 이 약은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단점은요,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약은 아마 멜록시캄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약들인데 혹시 내가 너무 소를 땡겨서 하면 애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염제를 한번 놔주면 멜록시캄이라는 제제들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소들이 난산에 걸렸을 때 송아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소가 아프는 걸 줄이는 거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 저거 없는데 그럼 케토프로라도 한번 놔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난 새끼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자, 결국 저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채우는 게 뭐냐면 바로 초유가 저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초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는요. 어떤 분은 초유로 질병을 많이 줄인 분들이 있고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약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소는 초유를 저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개, 고양이, 사람, 얘들은요, 엄마의 항체가 바로 태아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이라고 부르는 돼지, 소, 말, 이런 애들은 태반을 통과해서 항체가 못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초유라는 것을 새끼한테 먹여줘야지 이게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분말 초유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분말 초유하고 엄마 초유 중에 뭐가 더 좋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엄마 초유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말 초유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냥 느낌상으로는 엄마 초유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분말 초유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됐든 분말 초유 먹여가지고 우리 집이 조금 좋아졌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엄마 초유가 더 좋습니다. 마치 엄마의 집밥처럼 더 좋아요. 그런데 모든 엄마가 밥을 잘하진 않습니다. 예, 집밥이 다 맛있질 않아요. 어미소의 초유도 똑같이 다 양질이 아닐 수 있죠. 특히 초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얘도 잘하고 있어요. 어미소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유를 잘 못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날짜에 딱 맞춰서 송아지가 태어나도록 돼 있었는데 얘가 너무 일찍 태어나면 초유가 준비가 안 되겠죠. 또 난상이 걸려요. 내가 죽겠어. 그러면 우유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빨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얘가 질병이 있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마 소의 초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말 초유가 더 좋다는 분들은 엄마 초유가 더 좋지만 여기에 못 따라오는 거는 분말 초유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송아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찌됐든 송아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원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오다가 머리가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붓고 혀도 부어요.
혀도 붓는데 혀가 이렇게 부어있는데 어떻게 빨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못 빨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땡겼어요.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땡겼잖아요. 한 3일간 누워있을 예정인데 저희 집사람이 밥 먹어. 그럼 제가 가서 밥을 먹냐는 거죠. 안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도 얘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호흡성 산증이라는 것에 설명할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로 엄마의 초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새끼 송아지가 못 먹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3분 있을 때 머리 들고 5분 있을 때 앉고 20분 있을 때 일어서고 막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 빠는 거 확인하실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얘가 가만히 내버려둬서 한두 시간 있다가 초유를 먹을지 말지를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10분 지나서 내가 손가락을 쓱 디밀어오면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애들을 쑥 들어 맴맴맴맴 하고 빨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가락을 쓱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송아지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백반 초유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강제로 먹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잘 보십시오. 손에 뭐가 끼어져 있죠? 장갑이요. 장갑. 여러분 무슨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산석회도 뿌리고 거기다 항생제도 뿌리고 소독약도 뿌리고 균 죽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내 손은 지저분해.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 만질 때 여러분들 신생아 만지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손부터 씻고 와 그러잖아요. 손부터. 여러분들 이틀 정도는 송아지의 입과 코를 만지는데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제대 배꼽이죠. 배꼽. 아무튼 저 장갑 한 10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유는 최대 많이 먹여야 돼요. 얼마까지 먹일 수 있을까요? 내가 강제로 초유를 먹이면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 예? 생시체 중에 30%요? 아니 그러면은 30kg 송아지 10kg 먹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몇 프로요? 최대 얼마나 먹일 수 있을까요? 10% 먹일 수 있습니다. 10% 먹이신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따가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먹이시는군요. 10% 먹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쿨쿨 잡니다. 근데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10% 먹이느냐고.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10% 일단 먹이시는 분도 있고요. 한 6시간 있다가 더 먹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송아지를 되게 잘 키우시는데 제가 여기다 업데이트는 못했어요. 아무튼 과거에는 생시체 중에 한 8%, 8.5%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0kg 송아지 나면 한 2.5리터 먹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보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말 초유 기준으로 먹였으면 엄마의 초유도 먹기 때문에 적당히 먹이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젖병으로 먹으면 생각보다 못 빠는 애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테터로 먹이는 이 방법, 여러분들 한우에 있어서 저는요 치료도 마찬가지고 폐사율도 줄이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수액 놓거나 주사 놓거나 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카테터를 사용해서 초유도 먹이고 전해질도 먹이고 잘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만 배워가면 송아지의 폐사율은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카테터 먹이는 것에 전문가가 고봉석 회장님인 거 아시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기술만 배우시면 지금의 폐사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었던 호흡성 산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가 새끼를 싹 임신해 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줘요. 애는 숨을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엄마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막 땡겨요. 나와라. 그러면 얘가 숨을 쉬기는 쉬는데 제대로 쉴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이게 원래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몸에 자꾸 쌓여 있습니다. 쑥 나와버리면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쌓이는데 난상 걸리거나 오래 걸리면 저게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는데 만약 제대로 못 태어나면 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려고 송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호흡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빨리빨리 이걸 내뱉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송아지가 태어나요. 숨을 막 거칠게 막 내쉬면서 몸을 못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수. 양수 저거. 양수 먹었네. 저거 양수. 양수를 먹었다죠. 양수를 먹었다고 하시는데 양수 빼세요? 어떻게 빼세요? 예? 문짝에다 걸어서요? 예. 그건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은 어디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딱 마셨더니 이거 내가 잘못 마셨어. 내가 이렇게 막 토해요. 그러면 그건 위에서 나옵니다.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 먹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확 뒤집었더니 또 물이 싹 나옵니다. 그것도 폐에서 나온 겁니까?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양수를 먹었다, 뒤집었다, 물이 쏟아지는 건요, 전부 송아지의 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숨을 못 쉬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숨을 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집으면 위에 있는 장기가 폐를 더 누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산소 호흡기를 송아지한테 대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요, 송아지를 편안한 강아지 자세로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뒤집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번도 안 뒤집어도 송아지가 안 죽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뒤집질 않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송아지의 생식 체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뒤집지 마시고요. 송아지를 편안한 자세로 두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있냐면, 미국 애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가 몸을 못 가누면 커피를 내려가지고 자꾸 먹였어요. 그게 사실 말하면 카페인인데,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자극하고 심장을 막 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차가루를 조금이라도 조금 먹여주거나 한 6g 정도 먹여주면 도움은 되지만, 그러면 원장님 그 송아지가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요, 안 일어납니다.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수액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조로 수액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1리터 정도 달아주는 것도 보조적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송아지를 벌떡 세우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전해질이라는 것도 산증을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적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것. 그래서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못 일어나는 애들은요, 얼마 동안 못 일어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못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못 일어나요. 왜냐면요, 이건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다 교환돼서 나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스에,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탁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탁 대죠. 딱 대서 이 사람이 딱 기절을 해서 바로 10초 후에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위내시경 할 때 여러분들 탁,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바로 1분 이에 눈 뜨는 거 보셨냐고요. 이것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만 해도 송아지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틀, 3일째 계속 몸을 못 가누는데 거기다가 송아지가 계속 숨을 헐떡헐떡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호흡기에 걸렸구나 그래요.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호흡기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또 넣고 막 수액을 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얘는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첫날 몸을 못 가누면요, 여러분 카테터로 강제로 초유를 먹여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튿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소를 붙잡아 맵니다. 어미소를. 그리고 어미소가 발질하면은 자기도 무서운데 막 송아지를 디밀어요. 이거 엄마 발을 피해서 그래도 너는 새끼니까 안 찰 거야 하면서 쓱 디밉니다. 근데 빠는 둥 마는 둥 하는 송아지를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대로 못 먹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송아지가 못 먹거나 엄마가 거부하는 느낌이 들면 이튿날도 초유를 한 번 더 먹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증상? 송아지가 계속 찹니다. 걱정되죠. 활력도 약한 송아지가 드디어 이제 잘못됐구나. 계속 차는구나. 왜 잘까요? 네,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것에 두고 초유도 잔뜩 먹었는데 왜 송아지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초유를 빨겠습니까? 다 먹었는데. 그래서 계속 잡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뭐 잔뜩 먹여놨더니 송아지가 잘못됐나 봐. 죽으려나 봐. 계속 누워서 잠만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3일째 되면 내가 굳이 소를 붙들어 매지 않아도 송아지가 힘을 차려가지고 가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송아지가 처음에 태어나면 얘가 엄마 젖을 빨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장갑을 끼고 쓱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빠는 힘이 쪽쪽쪽쪽 빨아요. 그런 애들이면 좀 믿어볼 만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말초유 먹이시는 분들 먹이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아예 못 먹는 게 확인이 되면 내가 얘를 내버려 두고 가는 순간 얘는 살 확률이 50%도 안 되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말초유를 먹이고 둘째 날도 얘가 못 먹는다. 계속 엄마한테 막 붙이려고 막 그걸 짜가지고 한 500ml 나올까 말까 걸 짜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먹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달아졌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대 소독. 강옥도로 하셔야 됩니다. 베타딘은 좀 약해요.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데다가 싹 담아가지고 뿌려주시고 2, 3일 동안은 송아지를 만질 때 마치 내가 의사가 된 기분으로 송아지의 제대, 코, 입을 만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데요. 충분히 송아지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그 전에 감염이 일어나면요. 걔가 평생 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밥 먹고
맨날 바로 화장실 달려가는 사람들 아시죠?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백날 뭐를 해도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장의 튼튼함은요 거의 50%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저게 굉장히 송아지 설사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말 초유가 카테터를 통해서 먹이시면 좋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보온이 잘 되고 있나요? 1번 손 드세요. 2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송아지 보온하면 맨날 등 달아놓고 옷만 입히세요?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저거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불 탁 따뜻하게 오고 송아지 옷 따뜻해. 나도 옷 입었는데 너도 옷 입었구나.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얘가 좀 추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등을 조금 더 낮춰줘요. 그래서 꼭 농가 가보면 등에 털이 다 탄 애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더 보온이 되는 거는 바닥을 두껍게 해주는 겁니다. 바닥을 보온을 두껍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송아지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더워. 그런데 나는 이불을 덮고 에어컨 틀어놓으신 적 있으시죠? 이불을 안 덮으면 잠 안 오잖아요. 그런 것도 송아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바닥이 더 중요하다. 바닥은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데 적어도 여러분이 얇은 신발을 신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발이 시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건 단순한 뺄셈 같은 겁니다. 내가 많이 먹여요. 그리고 뺏기는 열이 없으면 없을수록 도움이 되는데 뺏기는 건 주로 바닥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집 새끼가 너무 팔팔하고 건강한데 희한하게 3일, 4일, 일주일 이내에 설사가 난달지. 아, 우리 집은 활력도 좋고 엄마 젖도 많은데 자꾸 송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가봅니다. 바닥에 송아지가 쉴 깔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겠습니까? 나 좀 젖 먹고 자야지 하고 딱 잤는데 조금 지나니까 눈이 떠져요. 추워서. 그리고 엄마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배고프고 추워서 쫓아다니는 걸 여러분 눈에는 엄마 젖은 많고 우리 집의 송아지는 활력이 좋구나. 근데 신생아가 여러분들 막 기어다니면서 막 젖 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먹여놓으면 자고 먹여놓으면 자고 그래야 큽니다. 애가 없으시면 강아지들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크는 겁니다. 결국 내가 송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열은 안 뺏기게 해주고 최대한 잘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요. 제가 공통적으로 잘 되는 농가들을 제가 관찰한 겁니다. 저는 항상 소만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시면 막 사료 뭐 쓰나 보시고 첨가제 좋은 거 정액 뭐 쓰나 보시죠. 저는 저런 것만 봅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송아지가 집을 싹 깔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요, 이 연맥이 싹 깔아져 있는데 여기가 원래 폐사율이 엄청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0.6%로 떨어졌는데 저 뒤에 뭐가 돼 있냐면요, 연맥이 좀 많으니까 운동장에 저 연맥을 다 깔았습니다. 송아지의 폐사율이 15%에서 0.6%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은요, 제가 여기에 항상 집중한다고 그랬죠. 못 쓰는 집이 있는데 이걸 잘 걷어놨다가 입식한 송아지 여기 있는 데다가 깔아주는 거죠.
소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앉아서 쉬고 편안해 보이죠? 이게 전 시간에 강의하셨던 김정일 대표님의 제가 우사에 가서 몰래 찍어온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많은 게 있지만요. 저는 김정일 대표님 농가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스트레스의 관리를 엄청 잘 하시면서 또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비타민도 조절하시고 하여튼 편안한 것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농가는 갑자기 내가 백신을 좀 놓거나 여름에 좀 더워지거나 이 충격이 와도 애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충격이 탁 오면 개들은 다 호흡기가 오거나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 소를 뭘 먹여서 살찌고 뭐하고 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여러분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돈을 안 돌려받아도 좋으니까 저놈을 깜빵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처벌 안 해도 돼. 내 2천만 원 돌려줘.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깜빵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돌려받으실 거예요? 예? 둘 다요. 둘 다는 안 돼. 하나만 해야 돼. 하나만. 예, 여기서 1번 하시는 분들은 일단 돈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현명한 건 돈을 돌려받는 게 좋잖아요. 갑자기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냐면 송아지의 설사를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송아지가 설사를 걸리는 거를 어떻게 먼저 하냐면 키트를 싹 돌려봅니다. 이게 크립톤인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세균인지 알아내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때려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약이 있어요? 크립톤은 누군가는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터지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껏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세균에 관한 약입니다. 즉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설사가 어떤 거냐면요. 원인체를 때려잡아서 설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건강한 장이 설사를 하게 되면 저렇게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설사를 해요. 저 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평생 저렇게 있질 않아요. 다시 얘들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범인을 잡아 때려가지고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저 상태 회복할 동안 송아지가 안 죽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패턴을 겪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 설사 우리 집은 한번 쫙 오는 것 같더니 그 다음날 괜찮아. 처음에는 주사도를 놨지만 지금은 안 놔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백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무조건 설사해. 하면은 내가 수액 안 달고는 안 끝나 그 정도까지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똥을 보면 압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바로 어제 멀쩡했던 놈이 피똥 싸는 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처음에는 어떤 똥을 싸죠? 처음에는 그 2번이나 3번 저런 똥이 나와요. 뭔가 연병 같기도 하고 누가 가래 뱉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똥을 싸다가 저게 안 멈추고 계속 가면 어느 순간에
저게 피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요. 장이 얼마나 두껍냐 두껍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피똥을 쌉니다. 여러분 피똥 싸면 뭐죠? 예, 여러분들 콕시디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이 얇아지면 무조건 피는 날 수 있는 겁니다. 장이 얇으면. 설사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 피똥을 싸요.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시죠? 저는 아무 치료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해도요. 얘가 장이 회복이 돼야 피똥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피똥을 계속 싸다가 어느 순간에 장이 탈락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생 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딘지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요. 내가 처음에 충분히 초유를 먹입니다. 그러면 장벽은 자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료를 최대한 빨리 먹여야 됩니다. 사료를 최대한 빨리. 소화기관은요. 주는 것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비육 시켜보면 알죠? 내가 5일, 10일 사료 굶겨서 쭉 섭취량 떨어졌던 애들이 빨리 올라오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얘들은 필요한 양만큼 줄었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얘들을 가장 빨리 돌리는 건요. 사료를 빨리 먹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보조적 방법도 있지만 이것만 지켜주셔서 장이 두꺼워지면 설사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 농가들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탈수 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액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수액. 자, 여러분 제가 목이 너무 말라요. 제가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원장님 누워 계세요. 제가 수액 하나 놔드릴게요. 제가 귀신같이 놉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물을 먹으라고 합니까? 예,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즉 카테터를 통해서 전해질 공급하는 것이 탈수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탈수 교정할 때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장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여러분들이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통도 때려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는 것보다 전해질을 먹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은 송아지가 안 아프고 크려고 하면요. 많이 먹고 안 아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병을 회복하거나 면역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많은 거. 생리식염수는 괜찮다. 그런데 생리식염수를 달면 달수록 산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액은 함부로 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물은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트륨이 송아지 몸 안으로 들어오면 물도 따라서 들어와요. 그렇게 교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안에 보면 글루코스 들어있거든요. 나 살 빼려고 저거 운동했는데 저게 왜 들어가 있나 싶지만 빠르게 교정하려고 하면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라는 것이 그거를 교정시키고요. 아세테이트 같은 게 들어있으면 빨리 교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액을 달기 전, 그전에는 하루에 2리터에서 4리터 동안 전해질을 급여하시고요. 송아지가 멀쩡해도 아직 얘들이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더 급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수액을 놔야 된다. 그건 뭐냐면요. 송아지가 얘가 탁탁 쳤는데 기립을 못해요. 그때는 응급입니다. 그때는 수액을 달아야 돼요. 어떤 수액을 달아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가리지 말고 쇼크사로 죽을 수 있으니까 바로 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은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사진을 보면요. 같은 우시장인데 왼쪽은 옛날, 오른쪽은 최근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요즘에 많이 커졌죠. 자, 사람, 여우, 코알라의 장입니다. 뭐가 제일 길고 뭐가 제일 짧습니까? 코알라가 제일 길고 여우는 되게 짧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소화기관의 부피는 달라집니다. 즉, 풀을 많이 먹으면 얘를 소화하는데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런 이유로 소는 굉장히 소화관이 큽니다. 그런데 소화관이 크고 풀을 잘 소화시킨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래. 소는 풀 먹는 동물이니까 풀로 무언가를 키워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죠. 내가 농사료를 많이 주는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런데 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료를 그렇게 퍼먹이면 과산증에 걸려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실제 성어와 송아지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과산증으로 여길 만큼 반추위의 pH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저렇게 해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왜냐면요. pH가 떨어져도 첫 번째, 송아지는 계속 반추위가 재생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손상을 입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과산증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있어서 송아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아지가 도중에 돌연사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내가 잘못 먹였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 소독이 잘못돼 가지고 급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송아지의 8개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과산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왼쪽이 송아지의 반추입니다. 오른쪽이 성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쉬운 오류가 뭐냐면요. 송아지를 큰 소를 줄여놓은 그런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송아지는 쉬 말해서 돼지나 사람과 같은 단위동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풀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화시킬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를 빨리 키우고 싶으면요. 풀보다는 사료를 먹어야 더 빨리 크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면에 조사료는 잘 애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소화 못 시켜서 걸리는 게 여러분 식체인 겁니다. 그러면 반추위는 어떤 상태냐면요. 1번, 2번, 3번이요. 풀을 넣어줬을 때 소화되는 것입니다. 즉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뭐 MDF, ADF, 뭐 셀룰로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대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껍데기 놔두고 안에는 쏙 빨아먹죠. 풀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 게가 좀 작고 연하면 더 부드럽고 좀 거칠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결국 골격과 근육과 근내 지방의 순서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한우 선물 세트를 한 분한테 다 드릴게요. 3cm 한 달 후에 커서 올 자신 있는 분한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합니까? 예, 이미 다 성장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송아지의 도체중을 키우고 싶으면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걸 뒤늦게 내가 지금 막 칼슘, 우유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체중, 골격을 키우고 싶다고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초반에 송아지와 육성기 때 먹여줘야 그것이 결정이 되지.
여러분들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송아지, 쟤들 거의 결정됐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상자에 내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넣고 싶어도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비육을 시킬 때의 기본이 되는 송아지는요. 첫 번째, 질병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한이 없어요. 끝까지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농사료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내가 송아지한테 매일 1kg씩 사료를 주는 게 맞느냐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려서요. 초등학생한테 1,000원 줬습니다. 좋아해요. 중학생한테 또 1,000원 줍니다. 좋아합니까? 10,000원 줘야 돼요. 근데 얘가 고등학생 됐어요. 또 10,000원 줘요. 안 되죠. 즉, 골격이 점점 성장 단계에 갈수록 내가 거기에 맞게끔 채워줘야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쓱 물어봅니다. 저 몇 개월령인데 사료 얼마 먹여야 됩니까? 다르다는 거죠. 제 얼굴과 몸을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이 느닷없이 밥 몇 그릇 먹게 생겼냐? 한 그릇 먹겠지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면 3그릇 먹겠구나 느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영양적 제한을 언제까지 두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선을 제가 가지고 비유를 하면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게 지방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풍선의 숫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이 안 차는데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요. 근내 지방입니다. 파란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의 숫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본격적으로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란색, 좀 푸르딩딩한 기운이 있는 거는 무조건 내가 제한 없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까지로 표시되어 있죠? 250일. 생후 몇 개월입니까? 적어도 8개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양적 제한을 두지 말아야 기본적으로 근내 지방의 세포수에 가장 최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8개월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쪘다 안 쪘다 하는데요. 제 기준은요. 송아지를 딱 봤을 때 쟤는 이게 비육소야 육성우야 송아지야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8개월짜리가 커져 있는 것을 저는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던데 하는데요. 그건 애초에 1번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 9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소가 너무 작아요. 근데 통통해. 제가 말하는 건 12번 같이 골격도 크고 근육도 완전히 올라오는 소는요. 근내 지방도 도체중도 얘가 발휘할 수 있는 김정일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스위치를 내가 켤 만큼 다 켜놓은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냐? 저는 거세우든 얘가 미경산 비육을 하든 아니면 얘가 번식으로 가든지 8개월 때까지는 마치 우리의 의무교육 중학교 때까지 제한이 없이 비육소처럼 저는 키우라고 말합니다. 자, 이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연변을 하는 2개월 송아지입니다. 일단 치료약을 먹이셨겠죠. 그리고 이분이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줄이고 조사료를 늘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치료하시겠어요?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주목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 사진을 보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2개월짜리가 말라 있어요. 그럼 저는 뭐를 했냐면 첫 번째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 다 멈추라고 합니다.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얘가 농가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 먹어서 설사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시킨 거예요. 아예 조사료는 주지 말고 사료만 주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비육 첨가제를 썼으니까 그것도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마지막 중요하죠. 5일 동안 제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5일 동안 아직도 설사하는데요. 그 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5일이 지나니까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분들이 느꼈던 거. 그 사이에 소가 살이 쪘다고 느낀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료를 먹으면은 설사를 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두 번째 케이스.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아예 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는 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천천히 전향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동안 천천히 했는데 얘가 풀을 주고 사료를 제한했더니 연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해야 됩니까? 얘는 6개월 넘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분은 고민하셨어요. 저 사료를 마음껏 주고 싶으니까 사료를 조금 늘리고 풀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이틀 만에 한 달을 끌고 오는 게.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다. RDP, RUP.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RUP라는 건요. 김밥입니다. 김밥. 여러분. 김밥 반찬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것만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소가 먹는 김밥. 자, 두 번째 거는 뭐죠? 간장게장이에요. 간장게장. 간장게장의 별명이 뭐죠? 예, 밥도둑. 예, 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조사료를 마음껏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요. 사료도 제한하면 안 돼요. 간장게장은 짜서 못 먹어요. 밥을 자꾸 먹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료 알팔파의 대표적인 주자들의 특징은 RDP가 높죠. 풀들은 에너지, 간장게장은 밥이 있듯이 에너지가 있어야 짝을 이루는데 그 짝을 못 이루니까 걔가 설사를 줄줄 합니다. 그래서 알팔파 먹이는데 설사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물어보는데요. 이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의 기준은요. 풀을 메인에 두고 사료를 조절하지 않아요. 저는 사료를 중심으로 두고 풀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풀을 메인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설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료 좋다. 사료 좋아. 그래서 사료를 내가 잔뜩 줍니다. 여러분. 잔뜩 줘요. 그래도 설사하죠. 안 그런가요? 사료 잔뜩 줘도 설사 안 해요? 왜 설사할까요? 왜 설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내가 사료를 쑥 줍니다. 사료를 주면 반추위에서 먼저 한번 싹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소장으로 넘어가죠. 소장이 쓱 씁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대장은 사료가 넘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반추위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과산증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산이 대장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느낄까요? 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료를 많이 주면 소장까지는 최적이에요. 물론 비육을 제가 설명하면 더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사료를 너무 많이 주면 소장에서 해결 못해서 대장까지 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 과산증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과산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산증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리인데 예를 들면 과산증에 걸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그 다음 분 셋이서 우리가 벌칙이 있습니다. 까나리 액젓 마시기. 내가 1등, 2등, 3등. 근데 내가 먹기 싫어. 그래서 입만 액 데리고 줬어요. 두 번째 분이 그래도 나는 먹어야지 하고 좀 마셨어요. 그래도 끝까지는 못 먹으면 마지막 분이 잔뜩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산증이 오면 얘가 소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으로 더 많은 게 넘어가고 소장이 커버할 수 있는 게 더 떨어지면 대장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과산증도 우리가 이거를 대장에서 일어나는 산증을 유발하면서 그것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염증, 여러분 장염 걸려보셨죠? 밥맛이 확 돕니까? 안 돌죠. 밥맛이 확 돌면 가짜죠. 나이롱 환자입니다. 즉 염증은 사람을 못 먹게 만듭니다. 소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장의 염증이든 과산증이든 아니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던 똑같이 장의 염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염증이 나니까 은근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소들이 입을 닫으면 사료 안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쭉쭉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 오늘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5분을 추가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